2003년 12월 19일 한강이 얼어붙을 만큼 매서운 날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한강을 건너던 까만 승합차가 다리 중간 지점에 멈춰섭니다. 다리에서 내린 젊은 남성은 차가운 한강 물속으로 커다란 무언가를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비슷한 행동을 한 차례 더 반복합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 남성이 남긴 말은 충격적입니다. 한국 가서 잘 있을 겁니다. 후회가 점점 밀려옵니다. 죄송합니다. 남성이 한강으로 던진 그 무언가, 다름 아닌 자신의 두 아이였습니다. 자식들을 한강에 던져 살해한 아빠가 남긴 말이 천국에 잘 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남성 어떤 이유로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살해한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에선 2003년 벌어진 한강 두 자녀 살인 사건을 다룹니다. 진짜 저도 이게 약간 좀 기억이 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진짜 차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 한강 대교 그 중간 복판에서 세상에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했어요. 네,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교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도 정말 많았을 겁니다. 2003년, 그러니까 18년 전입니다. 오후 4시쯤이었다고 하는데요. 서울 다리 한복판에서. 그럼 백주대낮이잖아요. 맞습니다. 백주대낮이었습니다. 네, 20대 남성이 수상한 일을 벌입니다. 남성 깔끔한 승합차를 타고 왔는데 뒷좌석 문을 열고 뭔가를 내려놓습니다. 그다음에 난간 밖으로 던졌습니다. 5살짜리 자기 아이 그리고 또 4살짜리 자기 아이였는데요. 시민들이 놀라서 내가 지금 뭘 봤지 이러면서 차를 세우고 아이고.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지금 범인보다도 아이들이 문제인데요. 그렇죠. 곧바로 한강 순찰대와 민간 잠수 전문가 10명 그리고 또 구명 보트 4대가 동원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굉장히 추운 날이고 물이 얼 정도였다고 합니다. 장비도 얼고 또 수중 활동을 하기 힘들 정도로 수온이 낮아서 당일 찾지 못하고 또 다음 날 수색을 재개해서 결국에는 꽝꽝한 시신을 발견합니다. 백 변호사님, 이건 이 목격자가 너무 확실하니까 금방 체포는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오후 4시 10분이면 화나잖아요. 그리고 목격자들이 차 번호 다 금방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기초로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사건 2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오던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남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정신장애 3급이라 아무 기억도 안 나요. 아이고. 그러면서 장애인 신분증을 경찰에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범죄 상황을 좀 보니까 범행 당일 이 남성이 유아원에 들려서 아이들을 찾고 나서 고속도로에서 이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현장 검증 당시 상황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사람들 정말 우리가 보통 현장 검증을 표현할 때 뻔뻔하다, 뻔뻔하게 무표정하게 이 재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저 어. 하얀 인형 있죠? 어. 지금 저게 저 아이들을 대용하는 겁니다. 강력범죄들 현장 검증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저거를 유아원에서 데리고 나와서 또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먹이고 저 인형을 던지는 모습까지 굉장히 무덤덤한 표정으로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들도 굉장히 놀랐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내던진 뒤에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이었냐 이렇게 누군가 물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종교인이라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지금쯤 천국에서 편히 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공분을 샀습니다. 팀장님, 보통 저렇게 현장 검증 하실 때 많이 해보셨죠, 팀장님? 그렇죠, 네네. 저럴 때 진짜 너 아이들 저렇게 해놓고 너는 극단적인 선택 진짜 양심상 한 번이라도 할 생각 안 했냐 그런데 저는 개신교인이라서 그 생각은 안 했어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진짜 한 대 진짜 확 하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마음속으로는 혼내고 싶고 때리고 싶지만 실제로 액션을 못했죠. 실제로 현장 검증하는 이유가 진술에 이제 모순점이 있다든지 또 범행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범인을 끌고 현장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현장 검증할 때 물론 그 범인들이 자기가 유리한 쪽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술한 내용하고 우리가 맞춰보거든요. 또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종교인이랑 극단적 선택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또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애 아이를 2명씩이나 한강에 빠뜨려 사망했다는 거는 사람을 살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현장 검증하게 되면은 저희가 범행을 확실하게 위해서 사진도 찍고 또 검증 조사도 하고 범인의 그 말하는 것도 듣고 또 표정이라든지 행태를 다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인을
확실하게 위해서 현장 검증을 합니다. 근데 저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저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뭐 수면제 먹고 했다고 하는데 너무나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예. 자기가 낳은 아를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런 분은 많이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당시 아이들 나이가 6살, 5살인데 이 사람, 이 아버지라는 사람 24살이었어요. 그렇다면 최소 18살의 아이를, 큰 아이를 낳았다는 건데 이것만 봐도 뭔가 정상적인 이 가족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왜 자기 아이를 저렇게 한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좀 뭐 나온 게 있었나요? 그 당시에 저도 이 범죄 동기를 보고 좀 이렇게 경악을 했었는데 특정 어떤 도박, 그러니까 경마를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빚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3천만 원 빚 때문에 뒤에 있는 말이 더 무서운 말인데요.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강에 답사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빠졌을 때 그쪽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까지 확인을 하고 아이를 죽이고 난 다음에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너를 죽이러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자기의 자녀들을 단 한 번도 전인격적인 주체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했던 저 아버지의 생각이 정말로 그 2000년대에 과연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저도 저 뉴스를 접하고 굉장히 섬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두 아이들을 살해했다 뭐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건데 이 범행이 2003년 다들 아시겠지만 그 카드 대란 한참 정말 대한민국을 힘들게 했던 이 카드 대란 와중에 벌어졌던 걸 보면 백 변호사님 이게 완전히 진짜 오롯이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순전히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98년에 결혼해서 부모님 댁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50만 원씩 부모님한테 월급 받고 살았어요. 결혼해서도. 근데 경마하고 뭐 도박하면서 한 3,500만 원 정도 카드 빚지고 2000년 7월에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모님이 살던 뭐 한 43평짜리 아파트로 같이 이사하고 이런 걸 보면 가정 형편이 그렇게 완전히 어렵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본인 도박은 못 끊으니까 종교인이라 그래 놓고서 이런 거는 또 괜찮았나 보네요. 부인 신용카드에서 또 500만 원 빼내서 경마를 하면서 또 부부싸움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 아까 장애인 신분증까지 꺼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신인체 3급 받았는데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행동하다 흥분하면 격렬히 화를 내는 그런 증세가 있어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법원 판단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유기징역의 최고치인 15년을 선고합니다. 재판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도박에 빠져서 거액의 빚을 진 뒤에 아이들이 없으면 부인과 이혼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해서 치밀한 계획 속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신과 치료를 받고 범행 당시에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은 점을 감안해서 형을 감면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면을 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자, 징역 15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항소심이 열렸는데 이 남성 내가 심신 상실 상태였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심실 상실이라고 한다면은 사물의 변별력이 없는 거고 의사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심신 상실이면 무죄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본인이 심실 상실까지 이르진 않고 물론 약간의 그 일시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한정 책임 능력자를 받기 때문에 심실 미약은 좀 인정한 것 같아요. 심실 미약을.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기징역을 하려고 했으나 그 심실 미약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15년에 유기징역 했다는 얘기는 심실 상실은 인정 안 했어도 심실 미약은 인정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정신지체 3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플러스 뭐 종교 문제로 해가지고 무기징역을 안 하고 15년을 선고했던 거죠. 자, 백 변호사님,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범행의 면면을 보면 일단 현장 답사를 합니다. 네. 예? 이 범행을 벌이기 전에. 자, 그리고 처음에 한강대교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사람이 많아서 동작대교로 바꿨어요. 네. 자, 그리고 약물을 썼고 인터넷에다가 뭘 검색했냐면 한강 투신 시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검색을 했어요. 자, 그런데 심신상실,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 너무나 치밀하고 계획적이잖아요. 지금 이 남성은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겠네요. 2003년에 잠깐만. 15년을 그러네요, 받았으면 지금 지금? 출소했겠네요. 출소해서 지금 이걸 보고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정말 이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뭐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과 관련해서 이제 심신미약하고 그러니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반대쪽이 범행에 대한 치밀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다가 앞뒤가 맞습니까? 보통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는 대부분 우발적 범죄가 많아요. 예.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색했죠. 사전 답사했죠. 그리고 이 아이들 유아원에서 데리고 와서 일단 뭐 수면제 같은 약물을 먹여서 소위 본인의 범행을 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신질환이 있으면 심신미약이라고 이렇게 이코를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의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의 법원의 판단은 정신질환이 이 범행에 영향을 제대로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실질적으로 판단해요. 예. 이것 때문에 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심신미약자 인정하지 않고요. 심신미약을 인정을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지금은 반드시 감경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남성이 지금 이런 재판을 받았다면 과연 징역 15년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진 않습니다. 승희 의원님,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백 변호사님 이 부분이에요. 이게 2003년에 했으니 이렇지. 만약에 2022년 1월에 재판이 있었다면 저는 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이렇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뭐 사실 그 당시에 법원에서는 유기형 최고 상한을 부여했어요. 이게 조두순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유기형 한이 30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15년이었고 아마도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뭐 저희들은 이 사건을 잘 모르지만 저희들은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분명히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 문제는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2003년에는 그렇게 판단했지만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설명 주시는데 지금의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제가 정신질병이 있어요. 그 정신질병이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범죄 현장에서 그 정신질병이 발현해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판사가 재판하는 시점에서 다시 소급해서 그 범죄 당시에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라서 법원 내에서는 이걸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뭐 저 기억나시죠? 강수구 PC방 케이스 때문에 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하여튼간 이 부분 방금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이라면 심신미약 받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거는 백 변호사님과 앵커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이 당사자가 출소를 해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렸는데 이걸 떠나서 백 변호사님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자식들 우리가 이런 사건 많이 전했잖아요. 자식들을 이렇게 이제는 옛날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졌었던 2003년도만 해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동반 자살. 요즘에 그런 표현 썼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요즘엔 살인 후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죠. 만약에 전부 다 가족들이 다 사망한 경우에도.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형법에 보면 존속살인죄라고 해서 부모님이나 이제 소위 손윗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가중을 합니다. 형 자체가 7년 이상 유기징역이니까 살인죄보다 높아요. 예. 근데 아이들을 살해한 것은 처벌이 중한 거에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속살인죄라고 중하게 처벌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과거 유교적 사고방식이랑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소위 아까 말했던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의 사고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아이들한테 부모는 신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저항을 해요? 그럼요. 그러면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해서 살해하는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